당신, 혹시 우리 집안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그저 오래 일했을 뿐입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한참 응시하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20년이나 한 집에서 일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어쨌든 오늘 저녁 8시까지 준비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후에야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순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3세, 이 집 가정부로 일한 지 어느덧 20년째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가족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집안을 돌보는 일로요. 순애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0년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집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순애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 재혁의 돌잔치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사진들 속에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45년 전의 사진 한 장이요. 오전 7시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강현승이었습니다. 45세 대형 건설사 부사장.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짧게 자른 머리, 곱게 편 등. 그녀는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마치 평생 기억해야 할 것처럼요. 이어서 며느리 박수진이 나타났습니다. 42세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순애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제 시킨 드레스 드라이클리닝 맡겼어요? 오늘 오후까지 찾아와야 하는데. 네, 사모님. 오늘 이 시에 찾으러 가겠습니다. 수지는 대답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순애를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은 손자 재혁이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인 그는 만화책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따뜻한 미역국을 놓았지만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고 2층 화장실 청소 좀 해요. 손님들 오기 전에 집안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한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현승이 출근하며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2층 서재로 가져다 놔야 했습니다. 서재로 올라간 순애는 책상에 봉투를 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승의 공간. 그가 밤마다 일하는 곳.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현승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천천히 사진 액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내내 순애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2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손님 맞이를 위한 음식을 모두 준비해 한식 코스 요리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8시 정각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그 부인들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강 부사장님 댁은 정말 완벽하시네요. 음식도 맛있고 집도 깨끗하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은 늘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밤 11시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허리는 뻐근했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순애는 쓰레기를 모아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2층 서재를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현승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승의 옆얼굴. 4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그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끝 보일러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와 작은 옷장,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순애는 서랍을 여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고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현승이와 함께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창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강현승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최종 보고였습니다. 임원 12명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을 보시면. 현승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떨렸습니다. 강 부사장님?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승은 책상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승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장님, 누가 119 불러. 같은 시각 강남 대저택. 순애는 2층 욕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타일을 닦다 말고 멈췄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층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순애는 걸레를 놓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가봐야 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병원이십니까? 서울대병원이요. 김 씨는 집 지키고 있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현승이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지만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가정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현승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침착한 목소리의 혈액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혈병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골수 일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현승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분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저택. 순애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작은 기도가 텅 빈 식당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19일 병원 진료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현승 가족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유감스럽게도 일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수은행에 등록하거나 다른 친척들을 검사해 봐야 합니다. 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입니다. 환자분 가족 되시나요? 골수 검사 가능 여부 확인차 전화드립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됩니까? 아침 9시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팔을 소독하고 주사를 꽂았습니다. 빨간 피가 튜브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그 피를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이 피가 흐르는 아이를 품에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 됐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현승을 따로 불렀습니다.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현승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애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률 99.99% 현승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골수 검사 중에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순애 씨는 부사장님의 생모이십니다. 현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0년간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확실합니까?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사라졌던 어머니가 20년간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승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김순의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률 99.99%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일을 봐주시던 집사님이 한 여성을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이 김순애 씨입니다. 앞으로 집안일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때 순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승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20년간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던 그 여자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였다는 겁니까? 현승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대저택. 순애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다 말고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애 씨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병원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순애가 들어서자 현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승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현승은 서류를 순애 앞에 놓았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승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당신이 제 친어머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순애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현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5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20년 동안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현승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현승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버려진 건 나였어. 1979년 10월. 플래시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순애가 대형 한옥에 서 있었습니다. 23살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재벌가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것도 못해?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네. 매일 같은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아들을 낳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젖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애 엄마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는 유모를 들였습니다. 순애는 아기를 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애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손자를 데려가면 쫓아올 게 뻔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이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시댁은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진단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에게 갔습니다. 순애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대가 재벌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순애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졌고 3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간 싸웠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플래시백이 끝났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그저 쫓겨난 거야. 그리고 되찾으려고 싸웠어. 하지만 질 수밖에 없었지. 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요? 왜 20년 전에 가정부로 들어온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신문에 부고가 났어. 그때 생각했지. 이제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넌 이미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었어. 나는 그 행복을 망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정부로 들어왔어. 그렇게라도 보고 싶었으니까. 현승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말을 하셨어야죠. 20년 동안 왜 숨기고 살았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 나는 너를 망칠 수는 없었어. 가정부로 사는 게 내가 욕심낼 수 있는 최대였다. 순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승아, 미안하다. 외롭게 해서 미안해. 순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승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문 밖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정말 가관이네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며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밤까지요. 여보, 현승이 말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현승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현승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현승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현승은 순애의 방문을 닫았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가정부의 방. 아니, 어머니의 방. 그는 손잡이를 다시 잡고 문을 열었다.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작은 창문이 전부였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현승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다. 옷장 위에 먼지가 쌓여 있고 침대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낡은 공책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일기장이었다. 2004년 1월 15일.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이 집에 처음 출근해서 현승이를 봤다. 키가 정말 많이 컸고 다행히 나를 못 알아봤다. 당연하지. 기억도 못할 나이에 헤어졌으니까. 현승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현승이가 감기에 걸렸다. 기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밤에 몰래 문 앞에 생강차를 놔뒀다.
다음 날 아침 컵이 비어 있어서 다행이다. 현승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공책을 바닥에 펼쳐놓고 페이지를 넘겼다. 2005년, 2006년, 2007년. 매일 같은 글이었다. 오늘도 현승이를 봤다. 현승이가 웃었다. 현승이가 회의 자료를 들고 나갔다. 현승이가 피곤해 보였다. 평범한 문장들이었지만 20년치가 쌓이니 무게가 달랐다. 그는 2010년 3월 12일 페이지에서 멈췄다. 오늘 현승이가 결혼했다. 신부가 예쁘다. 현승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축하 인사도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현승은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다음 장을 넘겼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괜찮다. 현승이만 행복하면 된다. 2015년 8월 3일. 손주가 태어났다. 재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현승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 나도 저렇게 안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현승은 공책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작은 달력을 봤다. 2024년 11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골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현승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어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그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 한 권이 들려 있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록이었다. 그는 다시 펼쳤다. 2008년 6월 20일. 오늘 현승이가 승진했다. 회사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떠들었다. 나는 청소하면서 계속 웃었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현승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그는 한 장을 꺼냈다. 3살 무렵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손이 보였다. 가늘고 긴 손가락. 순애와 똑같은 손이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 자신에게 자장가를 불러줬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속에서 만나자. 현승은 그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이었다. 기억은 흐릿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는 것만 기억났다.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2004년 2월 1일. 현승이가 나를 지나쳤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눈도 안 마주쳤다. 당연하다. 나는 그냥 가정부니까.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엄마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현승은 입술을 깨물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순애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들이 1미터 앞을 지나갈 때도, 아들이 아플 때도,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냥 지켜만 봤다. 현승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 기사를 검색했다. 재벌가 며느리 정신 이상으로 강제 입원 친권 박탈, 이혼 확정. 현승은 기사를 읽었다. 당시 순애는 22살이었다. 시댁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 6개월 뒤 퇴원했을 때 아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친권도 면회권도 없었다. 법원은 그녀를 부적격 어머니로 판단했다. 현승은 주먹을 쥐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어머니는 미친 여자였다.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 거짓말이었다. 순애는 도망간 게 아니고 쫓겨난 것이었다. 현승은 휴대폰을 꺼내 순애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순애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현승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힘이 없었어. 어리고 약했어. 20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어. 내 인생을 망칠까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현승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다. 골수 이식, 내가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라도 너를 도울 수 있어서 그게 나한테는 선물이야. 현승은 입을 열었다. 왜 20년 동안? 전 괜찮았을 거예요.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현승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0년, 7300일. 순애는 그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말하고 싶었을 것고 안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 현승은 눈을 감았다. 내일 병원에 가야 했다. 골수 이식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슬픔 속에 잠긴 기분이었다. 새벽 3시. 현승은 다시 순애의 방으로 갔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현승아, 이식이 끝나면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매일매일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가. 현승은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순애를 보내지 않겠다고. 이번엔 자신이 지키겠다고. 3일이 지났습니다. 현승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20년의 기록이 손끝에서 넘어갔습니다. 순애는 연락이 없었고 현승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승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서 갈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현승을 봤습니다. 일어났어요? 밥 먹어야죠. 괜찮아요. 물만 마실게요. 현승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공증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유언장 작성건으로. 현승은 멈췄습니다. 유언장? 수진이 다가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장일까요? 현승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찾았습니다. 2개월 전 결과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백혈병 징후는 전혀 없음에도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현승은 병원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자세히 봤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골수 검사에서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백혈병은 골수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데 환자분은 그게 없습니다. 혈액만 이상한 상태죠.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현승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혈액 이상 증상 원인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그리고 중금속 중독. 현승은 멈췄습니다. 중금속 중독?
그는 더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비소 중독. 증상이 나왔습니다. 피로감, 어지럼증, 백혈구 감소, 구토, 복통. 현승이 최근 겪었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난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몸이 이상해진 건 5월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비타민 드릴게요. 매일 아침 비타민을 챙겨줬습니다. 현승은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7월엔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또 말했습니다. 영양제를 바꿔볼까요? 더 좋은 거로. 새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8월엔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9월엔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현승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챙겨준 영양제 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첩하게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평범한 알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현승은 알약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혈액에서 중금속 검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현승은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을 뽑아 알약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가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사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겁니다. 현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밥을 차렸습니다. 현승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력을 회복해야죠. 현승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승은 처음으로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현승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주신 알약에서도 비소 성분이 나왔습니다. 현승은 숨이 막혔습니다. 비소가 알약이에요? 네. 이건 영양제가 아닙니다. 소량의 비소가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셨다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그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현승은 수진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서재 문을 잠가뒀습니다. 현승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현승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예비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현승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 초안. 현승은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본인 강현승은 모든 재산을 아내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공증 받으러 가는 날, 현승은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라벨에 비소라 적혀 있었습니다. 현승은 병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조금씩 독을 먹여 백혈병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승은 병과 유언장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승은 멈췄습니다. 수진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현승의 가방을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현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현승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소. 6개월 동안 나한테 먹였죠. 영양제라고 하면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돈 때문이에요? 재산 때문에 날 죽이려 한 겁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내 혈액에서 비소가 나왔고 당신이 준 알약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오해예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현승은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가족들 눈치 보면서 재벌가 며느리 노릇하면서. 나는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이 삶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차라리 당신 없이 사는 게 낫겠다고. 현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현승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승은 차에 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현승은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비소병, 유언장 초안, 병원 검사 결과. 이것만 있으면 수진은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승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승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일 전 순애가 떠난 후 현승은 그녀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저녁 8시 현승은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 3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6평 남짓,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현승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앉으세요. 현승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곁에 계셨죠.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셨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순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현승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소병과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비소를 먹였어요. 백혈병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이었어요. 순애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소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니? 네.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제 혈액에서 비소가 나왔어요. 수진도 자백했고요. 순애는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 현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제 역생각이 나서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순애는 현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해. 이건 범죄야. 네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이걸 신고하면 재혁의 인생까지 망가질 것 같아서요. 순애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마. 네.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라. 증거는 내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마. 그럼 재혁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 어머니가 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감싸려 했다고. 현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괜찮다. 나는 이미 20년 동안 그 집에서 모든 걸 봤어. 수진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재혁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는 증인이야. 그리고 이제는 엄마니까. 아들을 지키는 게 엄마의 일이잖아. 현승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나는 갠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아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아. 내가 지킬 거다.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지금 가요? 현승이 물었습니다. 늦기 전에 가야지. 수진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순애는 증거 봉투를 챙겼습니다. 현승도 일어났습니다.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집에 가 있거라. 재혁이 혼자 있지 않니? 곁에 있어줘. 순애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애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현승아. 항상 사랑했어. 순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승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순애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독살 미수건입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애는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 진술을 받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체포됐습니다. 형사들이 대저택으로 왔습니다. 수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갑을 찼습니다. 현승은 2층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재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현승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를 보내주자. 재혁은 울었습니다.
현승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차에 탔습니다. 떠나기 전 현승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오후 현승은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술 다 끝났고 경찰이 빠르게 처리해줬어. 재혁이한테 말했어요. 전부 다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네요. 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애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승아, 2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널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승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45년 동안 어머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재혁이랑 셋이서 밥 먹어요. 간단하게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잖아요.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갈게. 뭐 해가면 좋을까? 그냥 오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일요일 정오, 순애는 대저택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뒷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승이 서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순애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재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잘 대해드리지 못해서.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재혁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현승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현승이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걸 그랬네. 괜찮아요.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현승은 밥을 떠서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순애는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만에 아들이 떠준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현승이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맛이 없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애는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현승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만의 평화였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의 체포와 재판 과정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강현승은 모든 언론 접촉을 차단하고 아들 재혁 그리고 어머니 김순애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현승은 회사를 잠시 내려놓고 3개월간의 병가를 냈습니다.
백혈병 진단이 독살 시도로 인한 중금속 중독이었음이 밝혀진 후 그는 해독 치료와 심리적 안정에 전념했습니다. 순애는 현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간병인처럼 거리를 두려 했지만 현승이 끊임없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통에 이제는 아들이 해주는 밥을 받아먹고 현승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TV를 보는 평범한 모자가 되었습니다. 순애에게 45년 만에 찾아온 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층 구석의 3평짜리 방이 아닌 남양의 작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아침 7시 현승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미역국 끓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승아. 엄마도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익숙해져야 하는데 20년 동안 부엌 구석에서 먹는 게 습관이 돼서. 현승은 순애의 손을 잡고 그녀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식탁에는 현승과 재혁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첫 식사와는 달리 이제 세 사람의 식탁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라도 너희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45년 전 그 어린 너희 아빠를 두고 집을 나왔을 때 나는 평생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게 나의 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단다. 너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내게는 용서이자 치유라는 것을. 현승은 묵묵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20년 전 일기장에서 읽었던 고독하고 슬펐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5살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다면서요. 그때 저를 안아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현승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결혼식 날 주방에서 너와 수진이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지. 그때 생각했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의 이 완벽한 삶을 흔들면 안 된다고. 나는 너의 과거일 뿐이고 너는 너의 미래를 살아야 한다고. 20년간의 침묵은 너에 대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단다. 그들의 대화는 억지로 덮어두었던 45년의 세월을 봉합하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상처를 드러내고 매일 조금씩 따뜻한 말로 꿰매어 나갔습니다. 현승은 순애에게 과거 시댁에서 받은 학대와 이혼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상세히 물었고 순애는 아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던 과거를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승은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받았던 45년의 공허함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승은 순애를 모시고 낡은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순애가 2004년 가정부로 취업하기 전까지 살았던 작은 원룸촌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때 어머니가 사셨던 곳이죠? 현승은 낡은 슈퍼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 여기서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이 집으로 출근했지. 내 얼굴을 보려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 좁은 방에서 널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웠단다. 현승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그리워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몇 주 후 수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살 미수와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후 현승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아, 후회하지 않겠니?
평생 쌓아온 것을 포기하는 건데? 순애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현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찾았으니 지켜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건 저에게 두 번째 기회예요. 현승은 대저택을 처분했습니다. 20년간 순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그 집은 그들에게 더 이상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순애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지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케이크 사왔어요. 재혁이 건넨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들과 손자가 내 곁을 지키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45년 전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45년 후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이었구나. 낡은 사진 속 아기와 젊은 어머니는 이제 현실 속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승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혈연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슬픔과 화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